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지방공무원 한국사 9급 A책형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국가직 9급은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요. 어려웠고요. 지방직 9급이라든지 이번에 이제 서울시 9급은 좀 평이한 수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평이했던, 어려웠던 우리가 이제 절대적으로 일단 고득점을 맞으면 가장 기분 좋은 거죠. 쉽다고 해도 모든 학생들이 또 고득점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건 그런 게 있어요. 난이도를 떠나서 그 시험에 집중해서 내가 점수를 잘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뭐 90점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았다 그러면 아주 잘한 거고요. 제가 봤을 때 85점 정도는 넘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의 난이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이했으니까 제가 해설할 건 따로 많이 없고요. 첨부한 해설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제가 몇 가지 포인트만 또 출제 방향과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책형 1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데, 원래 우리가 이제 이런 정도를 보면, 이런 시험을 보면 대체로 앞에 좀 선사나 뭐 이런 게 좀 나오면 좋죠. 고대나. 근데 갑자기 고려시대가 나온 건데, 문제는 뭐 간단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는 것들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옳은 것이니까. 자, 일단 틀린 거를 찾으면 되겠죠. 그죠? 자, 고려의 기존문화를 대표하는 백자는 상강기법이다 그랬는데, 요거는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고려는 원래 청자예요. 청자. 그렇죠? 고려는 청자고 거기에 이제 상감법을 적용을 하죠. 그러면 이제 상감청자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고려시대 상감청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고려 말에는 분청사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분청사기가 이제 고려 말에서 여말 선초에 걸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선이 되면 백자예요. 조선이 되면 백자고 여기 이제 16세기 정도 되면 유행을 합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어떻게 되죠? 백자가 이제 뭐 청화백자나 또는 뭐 철화나 또는 뭐 진사백자나 등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조선 후기죠. 그러면 이거는 조선시대 16세기 정도에 유행한다고 보면 여기서는 상감기법을 적용한 건 상감백자가 아니라 상감청자. 그쵸? 백자는 뒤에 좀 유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표한다 그랬잖아요. 대표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고려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백자. 요것 때문에. 그러면 최초로 금속활자는 맞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최초로 금속활자로 만들었다고 하는 게 상정 고금 예문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해지진 않고 간행 기록만 남아 있는 것이고 현존하는 것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직지심체 요절이 있죠. 직지심체 요절이 청주 흥덕사에서 우왕 때 만들어진 걸로 나옵니다. 이게 지금 구텐베르크가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거고요. 물론 뭐 그 송나라 중국 사람들은 그러죠. 중국의 4대 발명품 해갖고 뭐 활판인쇄술 집어넣는데 그거를 얘기하면 우리보다 빠르다고 볼 수 있는데 걔네들이 말하는 활판인쇄술은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로는 그건 글자를 만드는 방식을 말한 거고 이 판 자체 활판 인쇄를 한 거는 우리가 먼저라고 우리는 또 주장하는 겁니다. 세계 최초로 공인받고 있어요. 팔만대장경은 거란의 침략이 아니라 뭐다? 몽골의 침략이죠.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것은 초조 대장경이었고요. 자, 이러면 안 되죠. 불교국가 맞아요. 문명이. 근데 최승로가 시무 28주에 뭐라 그랬어요? 정치는 유교로 하고 그죠? 불교는 수신의 도. 그러니까 신앙은 불교로 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교 문화가 발전하지 못했다가 틀렸죠. 최승로의 시무 28주 자체가 성종이 채택했는데 뭡니까? 유교 정치 이념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적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둘 다. 영역이 좀 다른 것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이건 굉장히 쉬워요. 조선 전기에 편찬된 서적이 아닌 것이니까 충수광 때 이거 민지라는 사람이 고려시대 역사에 관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본조 편령 강목은 시험에 여러 차례 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전부 다 조선 전기에 맞죠. 이거는 조선 누굽니까? 세종 때고, 이거는 조선 성종 때고, 농사직설도 세종 때죠. 그쵸? 아울러 의방유치 말고 세종 때 나왔던 의서들, 향약 집성방이라든지 향약 채취원령이라든지 뭐 태산요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죠. 그렇죠? 농사직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조선전기 농서들도 정리하시면 좋아요. 뭐 금양잡록도 아시면 좋고 뭐 양화소록 이런 것도 아시면 좋고요. 삼국사 저료는 이제 성종 때인데 이때 원래 동국통감이 나오잖아요. 동국통감
나오고 그 전에 우리 문종 때 보면 고려사 저료가 있었거든요. 근데 삼국의 역사를 따로 정리한 것이 이제 성종 때 삼국사 저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3번이죠. 순서 나열인데 이게 이제 경제제도, 통일신라 경제제도. 너무 클래식한 문제가 나왔죠. 정말로 이때까지 기출도 많이 됐었고 웬만하면 한국사를 시작하신 지 좀 되신 분들 한 그래도 한 바퀴 내지는 두 바퀴 정도 돌았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맞힐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녹봉을 없애고 다시 노급을 주었다 그랬으니까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노급이 부활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자 노급을 폐지하고 조를 차등 있게 주었다. 그러니까 노급이 폐지됐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자 문무 관료들에게 토지를 차등 있게 주었다. 요거를 이제 관료전을 지급했다 그러죠. 자 그럼 이게 누구냐? 신문왕이에요. 근데 신문왕이 관료전을 지급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귀족들의 수족권과 노동력 증발이 가능했던 노급을 폐지하게 되는 겁니다. 노급 폐지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한 건 누굽니까? 왕토 사상을 이제 어떻게 보면 실현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성덕왕이죠. 통일신라 성덕왕. 신문왕 다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성덕왕이 먼저 들어가고 그런데 경도왕 때 노급이 다시 부활되면서 관료전이 없어지는 거죠.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 이건 되게 많이 나왔던 문제라서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정답 4번이죠. 자, 4번 문제 무신집권기의 지방민과 천민의 동해에 관한 설명이다 그랬는데 옳지 않은 것. 조이총이 백제부흥운동을 위해서 봉기했느냐? 틀렸어요. 일단 조이총은 서경유수였죠. 이 사람은 관직이 서경유수라서 서경유수 조이총의 난이나 또는 그 전에 있었던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의 난 같은 것들은 자 무신집권기 때 문벌 귀족에 반발한 무신 정권에 반발한 문벌 귀족의 반란이에요. 그래서 이 고려 시대 무신집권기의 반란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바로 문벌 귀족 출신들이 주도했던 반란들 여기가 이제 김보당이나 그 다음에 뭐 조이총의 난 요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천민들의 신분해방운동이라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가 이제 만적의 난이죠. 그 외에 뭐 등등 뭐 전주관노의 난이나 망이망소의 난도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난 수탈에 의한 반란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이제 뭐가 있냐면 명학소의 난도 있고 공주 명학소. 물론 명학소의 난은 망이망소의 난은 신분해방에 관한 성격도 있어요. 소 지역이니까. 그 다음에 뭐 김삼이와 효심의 난 등등등이 있는데 요거를 좀 따로 떼서 그러면 부흥운동과 관련해서 본다 그러면 신라 부흥운동을 주장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일단 김삼이와 효심의 난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려워서 일어나는 건데 거기에 신라 부흥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비와 패자의 난 이런 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백제부흥운동이다 그러면 뭐가 들어갑니까? 이건 최후 때 이연년의 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고려부흥운동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최충원 때 최강수의 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백제부흥운동을 위해 봉기했다 그러면 이연년의 난을 찾으셔야 돼요. 틀렸고요.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그러면 망이망소에는 공주의 어디에서 명학소에서 일어났으니까 맞고요. 자, 경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신라 부흥을 내걸고 반란이 일어나게 됐다. 요게 이제 이런 거죠. 바로 이비패자의 난이 대표적이고요. 김삼이와 효심은 운문과 초존이기 때문에 경주는 아니지만 경주와 가까운 그 경상도 지역이거든요. 이런 것들 들어갈 수가 있고 만적의 난 맞는 거죠. 그렇죠? 정답은 1번이다. 자, 순서입니다. 일단 전주 화약은 동학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동학이 1차 봉기가 마무리될 때 있었던 거고요. 동학은 해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조선 정부가 일본과 청군에 이제 철수를 요청을 했는데 그때 일본이 뭐 합니까? 경복궁을 습격해서 가보개혁을 강요하죠. 가보개혁을 강요하면서 궁극기무처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7월달 1차 가보개혁이에요. 1차 가보개혁. 자, 그 다음 홍범 14조는 언제입니까?
이건 1895년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2차 가보개혁이에요. 2차 가보개혁 시에 이제 홍보원 시사저가 나오는 것이고, 아간파천은 이제 완전 고종이 1890년 2월에 아간파천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시는 거죠. 그대로 순서 배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답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65년 6월 22일 날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에 관한 설명인데,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좀 생소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아마 잘 안 보던 문제라서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일단 이거는 이 자체는 괜찮습니다. 이 자체는 이제 한일 기본조약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럼 위안부 문제는 거기서 논의된 바가 없고요.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까지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인정 자체를 안 하는 애들입니다. 걔네들이 무슨 이걸 가지고 의제로 하겠습니까? 그죠? 자, 60민수항쟁이 아니고요. 이 조약, 한일 기본조약이 너무나 굴욕적이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했던 것은 6.3항쟁입니다. 6.3항쟁. 그런데 60민주항쟁은 이제 87년 6월 항쟁에 관련된 거니까 안 되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후락이 특사로 파견됐느냐? 그렇진 않아요. 요거는 사실은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 씨가 김종필 오이라 메모라는 걸 그 전에 적었거든요. 군정기간에. 그리고 나서 추진이 되는 거라서 이후락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7.4 남북공동성명 있죠. 이 7.4 남북공동성명이 1972년이 나오는데 이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서 비밀리에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이제 이후락 정보부장입니다. 자, 근데 요게 이제 답인데요. 이게 좀 어려워요. 여기서 제1교포의 법적 주의 및 대외에 관한 협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청구권에 관한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보면 어업에 관한 협정도 있었고, 등등이 같이 부속조약으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요거는 우리 해설을 참조하셔서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고려시대 경제생활. 자, 성종이 건원중보를 만들죠. 이게 이제 최초의 화폐니까. 근데 전국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유통이 잘 안 되거든요. 화폐가 전국적으로 만약에 통용이 된다 그러면 그건 어느 시기다? 조선 후기 숙종 때야 돼야 가능합니다. 자, 고려 후기에 관청수공업이 쇠퇴하면서 민간수공업이 발달했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 원래 관청이나 소에서 고려는 수공업을 주로 전담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이제 사원이나 고려 후기에 사원이나 소로 바뀌죠. 소로 바뀐 게 아니라 소를 써놓고 사원이나 민간으로 바뀌죠. 왜냐하면 향부곡 소가 점차 해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고려 시대에는. 그렇죠? 그래서 사원이나 민간에서 하게 되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란도가 예성강 어기에 국제무역항이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의 보초라고 하는 지폐가 있어요. 이게 고려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초를 모방해서 사실은 뭐도 만들어요. 저화라는 것도 만들게 되거든요. 이게 유통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데 요거는 난이도가 그래도 한 중 정도는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생소한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8번입니다. 조선시대 국방정책인데요. 서울 주변에 4개 유수부가 설치된 거, 이거 어떻게 볼까요? 처음에 유수부는 개성이 먼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화도가 설치가 되죠. 그 다음에 수원과 광주가 설치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세종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강화는 이제 인조 때 설치가 되는 거고요. 근데 수원, 광주가 이제 정조거든요. 그러면 4개 이 유수부가 체계가 구축됐다 그러면 이건 뭘로 봐야 돼요? 정조로 봐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금이영이 발족된 거는 숙종이거든요. 그럼 앞쪽이고, 하멜이 들어온 거 언제예요? 하멜은 효종이에요. 그쵸? 하멜은. 벨테브레가 인조 때 들어왔고, 하멜이 효종 때 들어오죠. 자, 수성유능은 영조가 당시에 이제 우리가 보면 뭐 훈련 도감에 있는 그 번상병들이 있거든요. 훈련 별대라고 하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병조 쪽에 번상병으로 있는 정초군, 뭐, 요런 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대들이 수도를 방어하도록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도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한테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도성을 여기 가서 이렇게 방어하라라고 하는 훈련을 시키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수도 방어 체제를 구축한 것을 그런 영조의 정책을 수성유능을 발표함으로써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조 때 됩니다. 그럼 순서대로 하시면 제일 빠른 게 지금 뭐 효종이 될 것이고, 그다음 숙종, 그다음에 영조, 정조가 되겠죠? 그럼 정답 3번이 되네요.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9번. 자, 구석기 생활상입니다. 가장 옳은 건데 이 문제는 너무 평이해서 제가 뭐 따로 설명을 드릴 게 없는데, 자, 일단은 뭐가 되죠? 대체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생활하고 불을 사용할 수 있었다. 괜찮습니다. 구석기 인류부터 불을 썼으니까요. 불된 자리 같은 게 남아 있거든요. 그건 단양, 수양기, 연천, 전곡리, 석장리 좋은데 밭농사가 안 돼요. 밭농사를 시작한 건 신석기 시대 이후죠. 그 다음에 고인돌과 돌무덤은 청동기 시대가 돼야 됩니다. 이런 묘제는 청동기 시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주먹도끼와 가누날도끼 괜찮은데 요것도 괜찮아요. 요것도 이제 우리가 집게나 또는 주먹도끼랑 다르게 한쪽 면이 긴 도끼가 있어요. 근데 다 좋은데 빗살무늬 토기가 안 돼요. 민무늬 토기가 안 돼요. 민무늬 토기도 언제부터 나와야 돼요? 요것도 청동기 시대 이후로 나와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토기라는 것을 제작하는 것 자체가 신석기 시대부터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옳은 걸 찾으면 1번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통일 후에는 주로 징벌기적으로 구성된 구서당을 국왕이 장악함으로써 왕실이 주도하는 교육제도를 구축하였다. 뭐가 틀리냐면 일단 구서당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 신문왕 때 이제 체계화가 된 건데 이게 통일신라에서 민족 융합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신라인 부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인 부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크게 보면 고구려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보덕국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적금서당이나 벽금서당은 이제 뭐 보덕국인으로 하거든요. 그 다음에 청금서당이나 또는 뭐 백금서당 같은 경우는 백제인으로 한단 말이에요. 흑금서당 같은 경우는 말가리인으로 하죠. 그쵸? 그 다음에 뭐 고구려는 황금서당하고 신라에는 뭐예요? 이거는 녹금, 뭐 자금, 비금서당 하거든요. 그래서 민족융합으로 구서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징벌기종만 들어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인데 어떻게 징벌기종만 들어갑니까? 틀렸고요. 자, 불교가 융성한 신라는 경제 주로 천태종이 권력과 밀착하였다 그랬는데 요건 조금 이릅니다. 왜냐하면 천태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창시했어요? 고려시대 의천이 창종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교선 통합을 위해서. 이제 천태종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자, 신라 중대는 주로 원성왕의 후손들의 즉위했다. 신라 중대라고 하는 것은 원성왕의 후손이 아니라 무열왕의 후손들이죠. 무열왕계 진골이 왕위를 계승한 거예요. 원성왕의 후손들이면 이제 하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소경 제도를 만든 거, 지방행정구역을 정비하면서 구주와 오소경 제도 만든 것이 답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1번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육두품인 건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고려 출신으로 당에서 유학했다. 이 사람들 통일신라 전부 다 9세기 때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고려 출신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7세기와 8세기도 그래서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제일 빨리 붙은 애가 김웅경이거든요. 김웅경이 빈고가에 제일 빨리 붙은 애예요. 저 사람이 9세기 초반입니다. 9세기 초반이고 최치원, 최원희, 최승우는 그 다음이 최치원이고 이런 사람들은 되게 9세기 후반으로 가는 거죠. 그죠? 진성령 뭐 이럴 때니까. 그리고 이제 최원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왕건의 책사가 되고 최승우는 결혼의 책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 사람은 고려에 참여하고 이 사람은 후백제 쪽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7세기, 8세기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수기학생으로서 당황제 호위무사가 되었느냐라는 건데 이게 수기학생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학을 가서 국자감에서 공부하는 애들을 수기학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국에 당나라 주변국에 왕자들이 있죠. 뭐 신라도 그렇고 뭐 주변국에 왕자들이 가서 공부하면서 걔네가 관직을 받아가지고 당나라 황제를 호위하는 호위무사로 근무하는 애들도 수기학생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면 그런 수기학생들은 주로 신라 같은 경우도 뭐 왕자들이 가는 경우는 있지만 이 육두품 지식인들이 가서 호위무사를 하진 않아요. 얘네들은 그냥 수기학생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얘네들이 호위무사가 되었느냐라고 얘기하진 않는다. 호위무사로 가는 애들은 주로 주변국의 왕자들이 가서 호위무사로 근무할 때 걔네들 수기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소한 개념이지만 아니고요. 아무리 봐도 얘네가 호위무사 했다는 거예요. 그냥 칼 썼다 이거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빈곤가에 모두 급제했다라는 게 가장 맞겠죠. 그렇죠? 개결하시면 되고요. 다 빈곤가 합격생 아닙니까? 합격한 연대는 이제 김문경이가 제일 빠른 거고 정답은 4번이다. 자, 대전자령연도 제가 여러분을 항상 얘기합니다. 1930년대 초에 우리가 한중연합군이거든요.
만주에서 그렇죠? 한중 연합군을 결성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북만주 지역에 한국 독립군 플러스 뭐다? 중국의 유격대 포로군이죠. 그 다음에 자, 남만주 지역에 조선 혁명군에다가 중국의 의용군이 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투를 웬만하면 눈에 좀 익혀두라. 그걸로 많이 나온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쵸? 이게 뭐냐면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사도하자 전투, 동경성 전투, 경박호 전투 등이 있고요. 여기서는 뭐가 있어요? 여기서는 흥경성 전투, 영릉가 전투, 신계령 전투,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통화연 전투가 있어요. 다시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동경성, 경박호, 흥경성, 영릉가, 신계령, 통화현 전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익혀두시면 이쪽의 지휘관이 누구예요? 이쪽의 지휘관이 지청천, 이청천 장군이고 조선혁명군의 지휘관이 양세봉 장군이잖아요. 그러면 대전자령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대전자령이. 그러면 이건 지청천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화북의 조선독립동맹의 주석은 김두봉이란 말이에요. 그죠? 조선혁명군 영릉가 누굽니까? 양세봉이잖아요. 맞죠? 한국독립군에서 쌍성보 전투 또 나왔네. 맞죠? 해결하시면 되고 의용대 대장은 누구다? 우리 김원봉이죠. 그래서 정답 3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랑 특히 조심해야 될 게 20년대 청산리 전투, 백운평, 천수평, 고동화, 그죠? 요런 전투들, 이거 어랑촌 전투, 이것도 위험해요. 그래서 안 되시는 분들은 제 거 강의 들어간 무료 강의 있어요. 일제강점기 무저항일투 6강짜리 완전 퍼펙트 정리한 거 그거 들어보세요. 그럼 다 나와요. 거기에. 아셨죠?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자, 뭐 이거는 좀 제지문이 긴 거에 비해서는 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자, 어떤 나라를 삼국으로 대하는 일에 가부를 물으니 이자겸과 척준경이 찬성하고 나머진 반대했다. 그럼 얘네가 사대한 거 금나라잖아요. 금나라. 그렇죠? 그래서 이 금은 전성기를 맞아 우리 조정이 그들의 신하임을 칭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 어지러운 가운데 윤원이가 홀로 간장에 말하기를 여진족 애들은 여진족이 세운 게 금이니까 원래 우리 조정의 사람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 임금에 조공을 바쳐왔다. 근데 어떻게 조정이 거꾸로 그들의 신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대하는 거죠. 금에 사대하는 것을. 그러나 이런 문벌귀족들은 바로 금에 사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에 반대한 게 묘청이잖아요. 그래서 묘청이 서경천도를 하면 우리가 서경의 기운을 이용해서 금나라를 정벌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맞죠? 그러면 이 국가의 침입으로 국왕이 나주로 피난했다. 나주로 피난한 것은 거란의 2차 침략이고요. 그때 왕은 현종이죠. 정답 2번이고요. 묘청. 그래서 묘청이 결국 이것 때문에 서경으로 천도를 정했고 서경에 대화궁도 짓고 그쪽 했는데 결국은 고려 인종이 서경 천도를 다시 번복을 하니까 묘청이 난을 일으킨 것이 서경천도 운동이었죠. 자, 강동성 사건은 몽골과 관련된 겁니다. 몽골이 이제 부족이 통합되면서 성장하니까 옛날 거란족의 일부가 그쪽 몽골 쪽으로 가서 피신해서 나라를 세우고 있었는데 몽골이 세력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거란족이 이제 밀려오는 거죠. 몽골 군대가 추격해 오고 그 다음에 뭐 동진국의 군대, 그 다음에 고려도 출병을 해서 강동성이라는 곳에서 거란족을 소탕한 일이 있어요. 그 뒤로 몽골은 우리에게 막대한 무리한 또 공무를 요구했고요. 그 공무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몽골 사신 저고요가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결국 그것이 몽골과의 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국가의 침략에 대비해서 관군을 설치했다. 이거는 정종이 초창기 정종입니다. 해종 다음에 정종 3대 정종이 거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거란이 요를 세우고 하니까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게 관군입니다. 자, 그렇게 해결하시면 답이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주적 통일, 그 다음에 평화적 통일,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민족 대단결의 통일이죠. 이 세 가지 3대 원칙을 천명한 것이 7.4 남북 공동 성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요게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얘기는 이제 7.4 남북공동성명의 자주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계승하기도 했는데, 자, 그러면 보세요. 2000년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거는 일단 해로 관광부터 시작된 건 98년이에요. 그럼 남북조절위원회는요, 7.4 남북공동성명 이후에 만든 겁니다. 그죠? 그럼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은 6.15 선언 이후죠. 이건 당연히 6.15 선언에 합의되고 나서 개성공단도 만들어지고 하는 거니까 이건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사이거든요. 이건 틀렸어요. 남과 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것은 1991년 9월입니다. 맞죠? 그럼 뭐가 될까요? 이건 7.4 남북공동성명 후가 되고, 경의선 요게 6.15 이후니까 빠지고 98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남과 북 들어가고 하면은 답은 몇 번? 기역, 니은, 리을이 되는 거죠. 그쵸? 요런 게 두 개로만 나오고 뭐 어떤 건 보기가 세 개로 나오고 하면 좀 어려운데 뭐 다행히 그렇진 않았습니다. 자, 해결하시면 되고요. 자, 조선의 대외관계입니다. 태조가 북방에 여진족을 몰아내고 사군육진 개척했다. 아, 이건 우리가 교린정책에도 정말 많이 배웠는데 사군육진은 세종이죠. 뭐 삼포 이제 개항하고 뭐 개해약조 같은 것도 맺고요. 그다음에 여진하고는 이렇게 사군육진을 개척했고요. 태종이 여진에 대해서 교린정책을 했다 그러면 이제 무역소를 설치한 게 있겠죠. 자, 외란이 끝난 후에 조선은 일본에서 통신사를 파견하여 국교를 재개를 요청하였다 그랬는데, 우리가 외란 끝난 후에 통신사를 보낸 건 맞아요. 1607년부터 보내니까. 그죠? 그래서 1811년까지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청했느냐? 아니죠. 이거는 에도 막부가 요청한 거죠. 막부가 요청한 거죠. 오케이? 틀렸어요. 조선 후기 북학운동의 한계를 느낀 지식인들이 북벌을 정했느냐가 아니라 북벌이 먼저 나오고요. 이건 북벌은 특히 가장 이게 많이 나왔던 게 효종식이거든요. 숙종식에 남인들이 일부 했지만, 그러다가 서인 중에 노론 일부, 이른바 낙론으로 구분되는 서울 노론들이 청의 발달된 문화를 배우자, 이른바 인물성 동의론쟁 있잖아요. 인물성이론이 아니라 인물성동론 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북벌에서 북학으로 바뀌는 것이지, 그러니까 북벌을 주장했던 사람이 모두 북학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북벌이 있었고 북학운동이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지, 북학, 청의 학문을 배우자고 하다가 한계를 느껴서 북벌로 간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답은 4번인데 은. 조선 정기에는 은광의 개발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역을 원래 잘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상업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은을 자꾸 개발하면 명나라가 자꾸 조공물품으로 은을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오히려 은을 개발을 잘 안 했는데, 임진왜란 이후로부터 명나라 군대가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명나라는 조세제도가 은이란 말이에요. 일조편법이라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 은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은의 수요가 조금씩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대청무역을 하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무역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대금 지불을 은으로 해야 돼요. 청나라도 지정은제라고 해서 은을 쓰거든요. 그래서 은광의 개발이 조선 후기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가 답이 되는 겁니다. 하시면 되고요. 특히 임진왜란 때도 우리나라 단천은광이라는 게 되게 유명했는데, 그 일본의 외장 있죠. 외장. 임진왜란 당시에 갓도기요마사 이런 사람들이 단천은광을 손에 넣으려고 일본군의 진로를 바꿨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16번이죠. 자, 양요인데 이것도 양요면 뭐 우리가 병인양요이거나 그 다음에 신미양요겠죠. 그 병인양요는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양원수 장군이죠. 이게 정족산성이고요. 그 다음에 자, 누가 있어요? 한성근 장군이 있죠. 한성근 장군은 이제 문수산성입니다. 신미양요는 뭐니 해도 어제연 장군입니다. 그죠? 어제연 동생 어제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광선거 전투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제연이 프랑스군과 싸운 게 아니죠. 미군이고. 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뭡니까?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신미양요의 원인이에요. 이 신미양요는 1871년인데요. 원인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죠. 이건 5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제너럴 셔머너라는 상선이 평양으로 교육을 요청하면서 들어왔다가 거절하니까 약탈을 한 건데요. 그때 관찰사 박 교수 등이 화공으로 공격해서 미군을 전부 다 몰살시킨 사건입니다. 이게 원인이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평양 주민을 약탈한 게. 자, 광성보 전투는 양원수가 아니고요. 어제현 장군이고요. 자, 박 교수가 화공작전으로 프랑스 군대를 격파한 게 아니라 제너럴 셔머너를 공격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도 근현대사 문제 중에서 너무 평이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 신문제도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엔 가장 학생들이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답을 찾으면 서울은 관직에 진출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서울이 무관직에 진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과는 못 보지만 이게 틀린 건 확실해요. 그런데 자, 향리가 고려시대 향리는 지방의 실질적 지배층이었고 과거응시 자격도 있었죠. 하지만 조선의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전락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아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인데 자, 뱃사공이나 백정. 뱃사공은 원래 고려시대의 진척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고요. 백정. 자, 이런 사람들이 법적으로 양인으로 취급되기도 했으나 노비처럼 천대받으며 특수직종에 종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고려시대에 예를 들어서 양수척이나 또는 하척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이 주로 이제 도살업이나 그릇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하던 애들이에요. 여기다가 지금 진척, 뱃사공 이런 애들 등등등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향, 부곡, 소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선이 이제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면 백정 농민층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원래 백정은요, 고려시대 백정은 일반 농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은 이 일반 농민이라는 백정층에다가 얘를 편입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기존의 백정이었던 사람들이 새롭게 자기보다 훨씬 밑에 있는 애들이 자기네 차별하는 애들이 자기랑 똑같이 백정이라고 불리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좀 차별을 하냐면 신백정이라고 얘네들을 따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기존의 백정들은 자신들을 백정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얘네들만을 백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하는 일이 되게 도살업을 종사하는 애들이 이쪽으로 많이 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양인층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천민 중에서도 노비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이 뱃사공이나 백정 같은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백정과 그래서 고려의 백정은 전혀 의미가 달라지는데 과정은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운데 확실한 걸 찾으셨으면 됐고, 순조는 공노비 중 일부를 양인으로 해방시킨 게 이게 이제 공노비 해방이죠. 순조 때 중앙관청에 노비 6만 6천여 명을 해방한 사건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근대 교육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요거는 어떨까요? 배제학당. 선교사가 세운 것 중에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은 게 배제학당이 아펜젤러예요. 이게 최초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이화학당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랜튼인데 이거는 이제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경신이 있어요. 경신, 언더우드. 요런 거 이제 대학부 과정까지 있었고 그래서 좀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요건 이제 맞아요. 동문학은 83년에 정부가 멜렌드로프의 건의에 의해서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경신은 이거라니까요. 그렇죠? 고종의 교육입국 조서 자체가 갑오 2차 개혁 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뒤로 사범학교나 그 다음에 소학교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경신학교는 아닙니다. 정답 3번이고요. 원산학사는 86년에
자, 덕원부사 정현석이 마을 주민들하고 기금을 마련해서 만든 게 원산학사가 맞죠. 그래서 나중에 뭐 우리가 소학교 만들어질 때까지는 이제 근대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외국어도 가르치고 교사진은 뭐 미국인들이고 헐버트 같은 분들 그렇게 됩니다. 자, 왕의 수신 교과서인 성악 10도를 집필한 인물은 누구다? 퇴계 이황이죠. 성악 지묘는 성악 10도는 이황. 정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동몽선습은 율곡이 있었잖아요. 경몽요결, 동몽선습, 그다음에 성악 지묘, 그죠? 이런 것들, 동어문답 이런 것들. 그러면 그의 학설을 따른 이들은 처음에 서인이다? 아니죠. 이건 이이죠. 이황의 제자들은 남인을 형성하게 되죠. 그럼 기보다 이를 중시했다. 이 사람이 뭐예요? 주리론 맞죠? 이가 주기론이니까. 그리고 예한향약 맞잖아요. 조광조가 여시향약이고 이황은 예한향약이고 율곡은 청주의 서원향약이나 그 다음에 해주향약 등을 만드시죠. 정답 3번이고요. 자, 주자문록, 주자의 대전을 중요부분을 발췌한 주자문록. 요거는 어려워요. 요건 어려운데 이거를 아시면 되고 이거는 사실 잘 모르실 수 있을 건데 기대승, 고봉 기대승이 저술한 건데 사실 잘 나오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고 답을 확인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민주화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했다 그랬는데 일단 이게 참 안타까운데 이거 사실 굉장히 계략적으로 나온 거예요. 4.4.5의 개헌 자체가 1954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죠? 중임 제한을 철폐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박정희 정부랑 전혀 상관이 없고요. 60년대도 아닙니다. 자, 70년대 유신 개헌 자체가 평화적으로 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기틀이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유신 개헌은 삼권 분립의 원칙을 완벽히 무너뜨린 건데 이거는 민주화를 억압한 거죠. 어떻게 이게 촉진한 겁니까? 그죠? 자, 6월 항쟁을 통해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고 선거를 통해 문민정에 출범했다. 그랬으면 좋았는데 그게 안 돼요. 6월 민주항쟁으로 헌법은 직선제로 개헌이 됐죠. 그런데 그 선거에서 누가 당선돼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정권 교체를 못했어요. 그 문민정부는 군인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누구냐면 김영삼 정부거든요. 그래서 노태우가 당선되고 나서 김영삼이 3당 합당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93년에 대통령이 되는 거죠. 틀렸고요. 90년대 대선 결과에 따라 평화적 정권 교체가 실현된 것이 98년부터 출범하는 김대중 정부입니다. 선거는 97년 12월에 있었죠. 12월에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15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98년부터 정권이 바뀌는데 이게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민정부는 어쨌든 3당 합당을 통해서 자유당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정권 교체로 보진 않고요. 6월 항쟁 이후에도 정권 교체 안 됩니다. 그래서 4.19와 6월 항쟁을 비교할 때 똑같이 헌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으나 4.19는 어쨌든 장명 내각으로 정권은 교체됐지만 6월 항쟁은 정권 교체가 안 돼요. 김영삼과 김대중이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와서 표가 분산됐거든요. 자, 그런 과정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한번 시험 9급, 서울시 9급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평이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공부가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힘들 수는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이 정도 나오면 내가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정도의 자신감을 갖도록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좀 새롭게 나왔던 부분들도 몇 개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앞으로 공부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